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사실 일반인은 거의 공개가 안 되죠. 법원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더 나아가 아예 중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검이 실시간 중계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해야 합니다. 오늘은 특검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영상으로 김건희 여사가 오늘 법원에 출석한 모습을 짧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면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사복으로 원래 들어간다고 합니다. 수영번호 4398이라고 적힌 배지를 왼쪽 가슴 위쪽에 달았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게 좀 특이해 보이는데, 일단 박 의원님, 심평 변호사 말로는 김건희 여사가 뼈만 남았다. 그래가지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오늘 모습만 보면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글쎄 뭐 마스크 쓰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예. 어쨌든 공판에 출석해서 공판 진행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 뭐 심평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염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 그 구치소 내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받을 수 있고 있죠. 예. 의무실도 있고 약 처방도 되고 다 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외래 진료도 다녀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판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김건희 씨 지금 미결수 신분이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오늘 법정에 출석을 했고 오늘 공판은 굉장히 간단한 거였습니다. 인정신문하고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아마 공판이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40분 만에 끝났군요. 네, 다음 예. 재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툼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들리는 얘기로는 어쨌든 공판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서 다 부인을 했다고 그래요. 예. 첫 재판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법정에서의 공방이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예, 그 부분도 한번 뒤에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강솔 부대님, 네. 공개를 한다는 거는 법원이 저희가 그 부분도 따져보겠지만 일단은 어떤 목적이 있었을 때 마스크를 썼다는 거는 요즘 같은 시기에 마스크 잘 안 쓰니까 조금 좀 이례적으로 보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뭐 본인이 이제 마스크를 쓰겠다고 하면 그것을 또 이렇게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으로서는 사실 뭐 건강상의 이유라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지금 현재 수영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이렇게 중계되는 것을 원치 않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간 이제 재판부에서는 어떤 공공의 이익이 더 우선한다고 하면 예. 재판에 출석하는 저런 모습을 촬영을 허가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많은 혐의들, 매감 매직들 그런 것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고 또 어떤 답변을 할지 그런 것도 궁금해서 사실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출석했을 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노출됐던 것이 그 이후로 처음이고, 뭐 물론 언론사 카메라 같은 데 포착이 됐지만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두 분은. 뭐 상당히 참담하고 아쉽게 봤습니다. 예, 한때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에서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아마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역할, 그러니까 원인 제공 측면이 굉장히 강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본인은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역할에만 충실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상황이 연출됐을까라는 측면 예. 하나 아쉽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본인에게 제기됐었던 의혹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일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적당히 그러니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그것이 결국에는 예. 뭐 계엄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소재가 됐다라는 측면도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주범도 집행유예형을 받은 사안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해당 사안으로만 재판을 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올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그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그때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만 제대로 해결됐었더라도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해 보면 예. 지금의 상황 더 안타깝고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윤주진 의원은 어떠세요? 예, 저는 그래도 뭐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좀 재판에 소극적이었던 모습과 달리 이렇게 직접 출석을 했고 이런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이제는 좀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동안 이제 특검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수사이고 또 여러 가지가 언론에 노출되는 바람에 본인의 어떤 방어권이 잘 보장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 예. 이제는 재판부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의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판부에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소명할 것은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이제 모습을 봤을 때 물론 마스크 때문에 정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예.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건강 이상설에 비해서는 다소 그래도 조금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에서는 앞으로도 재판에 좀 성실히 임하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후에 뭐 보석 신청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서 실제 건강 문제는 뭐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확정 근거가 의료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모습을 공개한 걸 두고 재판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앞서 본인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지칭을 했었죠. 재판부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공인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안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공정한 재판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해하지 아니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가 알려질 필요도 있습니다. 이 공판 절차 개시 관련해서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습니다. 촬영을 허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공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그러니까 공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적 지위를 가진 그런 의미에서의 공인이라기보다도 예. 대통령 부인의 위치에서 사실상 국민들이 지금 김건희 씨가 관련된 여러 의혹 사건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또 이거는 이제 우리 이 국가와 국민의 공적인 이익에 해당하는 예.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의 표현으로 잘 알려진 공인이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재판 전에 저 촬영 신청을 허가한 거는 재판부로서도 허가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고 그 예. 사유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앞에 재판장이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김건희 특검, 그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돼서 윤 대통령,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면 중계를 아마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계를 요청했다고 개정된 해요. 특검법에 따르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 이제 중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건희 특검은 과연 어떻게 할지 그것도 좀 관심이 지목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모습 공개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재판도 중계까지 할지 여부도. 그것도 아마 특검에서는 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근데 김 여사가 그동안의 변호 전략을 짜올 때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앞으로의 변호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혐의나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다. 근데 오늘 재판부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특검 뭐 수사를 받기도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 그냥 국민들에게 보내는 본인의 정치적인 메시지인 거지. 그게 실질적으로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재판 과정에서 또 재판 그 안에서 다투는 과정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말이거든요. 뭐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예. 또 있던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배우자인 남편 대통령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공직자들에게 지시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어도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것은 그렇게 별 의미가 없는 말이다. 그때는 이제 어떤 말을 할까 궁금했기 때문에 조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재판부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촬영을 허가한 거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역사에 남겨야 됩니다. 저런 모습들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매간 매직을 하고 나쁜 전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저는 역사에 남기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재판부가 공개 촬영을 허가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기록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재판을 시작하면 기본적인 거 물어보죠.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고 뭐 당연히 이제 무직이 되는 건데 국민 참여 재판을 할 거냐도 이제 기본적으로 물어보게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불리해서일까요? 그래서 뭐 여러 판단을 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본인이 재판을 받는 과정, 특히 형량이 확정될 때 더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했겠죠. 당연히 또 변호인단과 여러 의견 교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결국에는 본인의 재판 과정이 지금은 일부만 공개됐지만 예. 참여 재판이 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론과 관련해서도 참여인단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현재 여론이 형성된 것을 보면 김건희 여사에게 굉장히 불리한 여론이 형성돼 있다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예. 그런 그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법관에게 그냥 그 법과 법리 논쟁을 벌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뭐 40분 만에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재판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특검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 많이 쓰기도 했었고 부인해왔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다 보니까 특검 측에 대해서 약간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아주 이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은 사실은 대부분 진실 게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리고 받았다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려고 했느냐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특검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방어적으로 나왔지만 아마 재판부의 질문에 있어서는 본인이 받지 않은 것은 분명히 받지 않았다고 대답을 할 것이고요. 만에 하나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이 어떤 영부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청탁의 대가를 지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단순 호의로 난 받아들였다. 이런 식의 법리를 전개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좀 불리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철저하게 법리와 증거 싸움으로 간다면은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고 특히 이게 대가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는 뇌물죄냐 아니면 단순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형량의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예.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재판정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본인의 혐의를 소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모습들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좀 판단을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무래도 그런 전략을. 변호인들은 그렇게 전략을 짤 것이고요. 단순히 금품을 받았다라는 사실만으로 사실은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당시에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인사라든지 아니면 국정에 관여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금품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려고 했다라는 점을 사실은 특검이 명확히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어떤 물증이 남아있지 않고 보통 증언이나 정황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방어하겠다. 이렇게 아마 앞으로 전략을 짤 것으로 좀 예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강선부대 가방 안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네. 실질적으로 이거는 특검 입장에서 한번 그거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닌가 네, 싶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든다면 네. 이 서희건설로부터 나토 뭐 6종 세트, 7종 세트 뭐 이런 거 받았다는 것을 사실 김건희 씨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부인했었죠. 네, 공여자도 사실 죄를 처벌을 받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김건희 씨도 구속되어 있고 특검의 수사가 다른 공범들이라든지 공여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제 조금 더 목을 조여오게 되면은 사실 그들도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김건희 씨로서는 모든 걸 부인하는 것이 일단은 재판을 본인에게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거고 뭐 지금도 법적으로 뭐 왈가왈부 되는 것이 가방 실물을 못 찾았기 때문에 예. 유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냉정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도 예를 들어 서희건설로 받은 같은 경우는 준 사람도 인정을 하고 있고 준 사람이 실물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정증거가 있는데 이 이제 건진을 통해 가지고 통일교로 받았다고 생각되는 이 샤넬 백 같은 경우 예.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또 다시 또 샤넬 매장 가서 뭐 다른 가방 3개와 신발로 바꿨다는 정황 증거 영수증까지 있지만 결국에 그게 김건희에게 전달됐다는 증거는 사실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이 과정에서는 특검이 조금 더 완벽하게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허점을 파고들고 김건희 씨로서는 봐준 적 없다라고 부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근데 오늘 지금도 한학자 총재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있거든요. 강성필 부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주변인들이 이제 서서히 진술을 바꾸기 시작하면은 불리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결국 이제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일 예. 것 같고요. 김건희 씨는 본인한테 유리한 지금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인하는 식으로 첫 재판의 전략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그 통일교 쪽으로부터 샤넬백 등을 받았다는 건 중간에 그 윤영호 전 그 통일교 세계 그 본부장이라는 분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 이제 진술이고 정황인데. 근데 이제 건지는 그걸 부인을 하고 있는 데다가 그 가방 실물을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이제 그 대목이 본인에게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것부터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특검 수사의 허점을 공략하겠다. 근데 이런 전략의 일단을 보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서희건설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건 예. 자수서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직접 전달한 정황이 이미 있는 데다가 이미 그 실물까지도 다 실물도 확보가 있죠. 됐고 압수수색에서도 그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대목에 대해 있어서는 김건희 씨가 설사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입증이 충분히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데 지금 통일교하고 어쨌든 이 샤넬백 등등을 목걸이 등등을 주고받은 것은 진술과 정황만 있지 아직은 물증이 뚜렷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서 전달자 역할을 했던 건진이라는 사람들이 이걸 부인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공판 과정에서 특검이 증거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3가지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뭐 주가 조작,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 오늘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모두 부인을 했고 특검에 대해서는 오히려 침소봉대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재판은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재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좀 하나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일반 접견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접견을 하는데 일반 접견 횟수가 늘어났다고. 이거 강성필 부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이게 일반 접견은 그야말로 친구나 가족을 만나는 접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 법무부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듯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는 구치소의 일반 접견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경쟁률이 센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듯이 앞에 유리 판넬이 가려져 있고 뭐 구치소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10분, 어떤 데는 15분 정도 일반인들과 접견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보도에서 상당히 의아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접견의 횟수는 당연히 늘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초에는 구치소에 갇혔을 때보다 이 지인들이 이 접견하는 방식을 숙지를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방법을 숙지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횟수는 늘어날 수가 있지만 예. 문제는 책을 넣어줬다는 것은 또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음식을 넣어줬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구치소에서 음식을 넣어줬다는 것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음식이나 책을 넣어줬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국회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만약에 음식이 들어갔다면 특혜인 거거든요. 예. 그건 좀 보도가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예. 음식을 넣어줄 수는 없어요. 다만 구치소에서 파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걸 구매해서 그걸 안에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이제 음식을 넣어줬다고 표현을 한 걸 거고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책이 바깥에서 책을 이제 보내주거나 혹은 책을 거기 가서 이제 영식품으로 예. 신청해서 전달해주면 사전에 검열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때문에 외부 음식이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한테 직접 전달되는 경우는 없고 구치소에서 정해진 품목들을 파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뭐뭐뭐를 신청하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예. 그 신청품이 이제 안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그게 음식을 넣어줬다는 아마 표현일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반 접견이 늘었다는 게 그렇게 뭐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뭐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안 되고 하루에 한 번밖에 또 일반 접견이 안 되거든요. 다만 이제
사건 관련자나 이런 사람들이 접견을 하지 않았겠나. 누구를 만난 거냐. 네, 이런 의심을 하는데 물론 그럴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예. 접견을 하는 도중에 그 교정 직원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접견 내용을 기록을 하게 돼 있고 녹음도 다 하기 때문에 사건 관계자가 진술을 맞추기 위해서 접견하는 건 지극히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아예 이제 진짜 사건 관계자 이를테면 뭐 공범 관계에 있다든지 아니면 증인 관계에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접견이 불허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 이제 의혹은 제기하고 있고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일단 그거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 여사 측에서는 그런 건 아니고 좀 챙겨주는 분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일반 접견이 형식이나 절차에 어떤 위법 사항이 없다면 예. 지금 김건희 여사가 16일 동안에 12차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것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든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입을 맞추려고 했다거나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전 지나친 정치 공세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지금 세계 혐의 가운데는 결국에는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모든 그 변호 전략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도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가장 형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아마 뇌물죄일 겁니다. 예. 뇌물죄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뇌물죄가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통일교에서 했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걸이라든가 이런 실물이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걸 다투어서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변호인단도 그런 그 재판 전략을 짠 게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요.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소식도 좀 들어왔는데 모레죠. 모레 이제 재판이 열리는데 여기에는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유주진 글쎄요.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열리고 있는 공판에는 다 안 나가다가 여기에는 왜 나가느냐. 이것이 혹시 보석 신문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추측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보석 신문마저도 만약에 불출석을 할 경우에는 재판부로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예. 그렇다면 본인이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 또 재판부의 어떤 그런 그날의 현안에 따라서 어디는 불출석하고 어디는 출석하는 이런 이중적인 또 선택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감정에는 오히려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보석을 신청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본인의 건강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얼마나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구치소 생활이 좀 어렵다라는 점을 직접 소명하고 또 본인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판단했다면 아마 보석 신문이기 때문에 더더욱 출석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보석 신문이 결국 뭐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결국에 김 여사도 윤 전 대통령처럼 보석 신청을 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 뭐 본인이 신청한다고 다 허락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 특히 병보석 같은 경우에는 병보석을 해줄 만한 사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병원 그 전문의의 진단에 의해서 예. 병보석을 할 만큼의 건강 상태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해주는 거지 신청한다고 그냥 해주는 건 아니고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행태는 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종의 사법 쇼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그런 재판에는 출석하고 본인의 신병과 관련된 다툼에는 직접 참석해가지고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어필을 하고 그 이외에 출석이나 재판은 전혀 응하지 않겠다. 이게 과연 전직 대통령이자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지금 이 사법 절차에 임하는 태도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이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통상의 일반 수용자들 같은 경우에 보석 재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변호인이 하는 재판이지 본인이 출석해가지고 나 이러니까 보석해달라라는 경우는 거꾸로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출석해야 될 그런 특검 수사나 공판에는 아예 출석하지 않고 예. 지난번에 이제 구속적 부심 출석했듯이 저렇게 이제 본인 신변에 관해서 뭔가 이게 본인에게 유리한 그런 상황이 조금이라도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예. 면에서 더더욱 지금 여론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해 보면 구속적 부심 같은 경우, 보석 같은 경우 본인하고 직접적으로 신병과 관련이 있는 데는 나가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0번 안 나가고 있고 특검이 오늘도 불렀는데 지금 안 나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적인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인이 평생 검사하면서 뭐 체포하고 구속시키고 뭐 체포 적부심도 나가가지고 풀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보석 같은 경우도 절대로 석방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일을 평생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본인이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과거에는 뭐 경찰이라든지 뭐 공수처 수사 말고 특검이 출범하면 나 특검의 조사는 받겠다라고 해놓고서 그 말을 안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게 보통의 병보석 같은 경우는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병보석을 해주는 겁니다. 아파서 보석이 네. 되려면 진짜 그 죽기에 가까울 정도로. 근데 이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또 다른 보석이라는 것은 뭐 아주 그냥 100번 양보해가지고 밖에 어린 자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못 나가면 그 자식을 누가 맡아줄 사람도 없고 또 그 아이에 대한 그런 어떤 부양이라든지 노모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그렇게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석을 선택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또 보석이 재판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보석을 신청을 하면은 재판장으로서는 바로 기각을 할 수도 있고 아무런 답을 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시그널이 하나입니다. 바로 기각을 한다는 거는 너 참 괘씸하다. 너 아직도 반성 못했구나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중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어줘야 될 사람인데 어차피 나갈 사람이니까 지금 보석으로 보내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그널로도 읽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보석을 신청한 것도 재판부의 분위기,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예. 사실 이것도 정상적인 재판으로 봤을 때 무모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밝혀진 것, 탄핵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내란과 관련해서 유죄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쨌든 이 보석을 청하는 행위보다도 보석을 신청하고 그 재판장에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지탄이 또 한 번 쏟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여사하고 좀 수순이 비슷해요.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제 한번 아프다고 해가지고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휠체어 타고 가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이 되고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은 보석을 신청했고 김건희 여사도 만약 이 수순이면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인데 또 하나요. 내란 특검이 그 재판을 실시간 중계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공개하는 거하고 앞서 김 여사처럼 공개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게 이거는 그냥 아예 다 중계를 하자는 얘기예요. 내란 특검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예. 재판 중계와 관련한. 그래서 법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계를 해야 한다는 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전 명확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지금 특검 수사가 위헌적인 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특검은 위헌적인 것이라고 이 헌법재판을 걸어놓은 상태예요. 정식적으로 이제 논의가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입법권이 검찰은 행정부의 권역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 없이 이렇게 특검을 발족시킨 것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이 재판엔 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비난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고 또 검찰총장 출신인데 왜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가능하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논리로 지금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그 입장에서 따져보면 봐야 예. 할 것 같고요. 병보석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병의 위중 상태가 중요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달 이상 어떤 지금 건강 상태인지를 예.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된 것이 없죠. 변호인단이나 검찰 측에서만 알게 될 텐데 그 병의 위중 상태에 따라서 병보석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죠. 중계 관련해서 파견을 이거는 그러니까 헌재 심리를 좀 생각해 보면 그대로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특검에서는.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고 일단 특검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재판부는 어쨌든 검찰이 요청하는 그 중계를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저는 중계가 허가되지 않을까 될 거라고 보세요? 예,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떤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때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고 그 재판 신청, 중계 신청을 불허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 이 사건에 쏠려 있는 이제 국민적 관심이나 이게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비추어 봤을 때 아마 재판부가 그걸 불허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특검은 그동안의 윤석열 대통령이 성실하게 재판이나 수사에 임한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거부하고 있고 저렇게 본인한테 유리한 절차 혹은 본인이 뭔가 자신을
자신의 신변과 관련해서 주장하는 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만 응하겠다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국민적으로 그런 장면을 좀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재판 중개 신청을 한 것 같고 앞으로도 내란 재판이나 뭐 기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등의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아마 특검에서는 계속 재판 중개를 신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윤혁께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보석 신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석을 할 때 재판부가 당연히 아주 엄중하게 거는 조건은 재판에 대한 성실한 출석입니다. 근데 재판에 대한 성실한 출석을 앞으로 담보하지 못한다면은 보석이 허가하기 어려울 것인데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어떤 궤적을 봤을 때는 조금 의구심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특검의 생중계 요청 같은 경우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큰 부담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생중계가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보석이 안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역시나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이 계속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생중계를 허용함으로써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벌석 재판을 하는 것이 맞겠느냐. 아니면 생중계를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생중계를 하되 윤 전 대통령이 어쨌든 재판정에 나오도록 최대한 독려하는 것이 맞겠느냐. 아마 예. 이런 고민도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모든 재판을 생중계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냐. 그보다도 저는 오히려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생중계를 하되 예. 정말 치열한 법리 증거 다툼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마음껏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예. 재판부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무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예. 근데 오늘 우인성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 재판의 부장판사는 공개 재판은 오히려 피고인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앞부분에 설명을 했어요. 그 이후에 내일이나 모레 재판부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지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강성필 부대변인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특검하고 윤 전 대통령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게 방문 조사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특검에서는 적극적으로 진술만 한다면 간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이 방문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진술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거와 연장성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재판에 불출석하는가에 대해서 또 다른 현장을 재판을 다녀온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예. 쉽게 말해서 내란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하급 장교들의 증인까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판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고 있으면 모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이다, 당신이 범인이다 이런 식으로 다 진술이 나간다는 거예요. 불리한 진술이. 어떤 사람은 본인이 과거에 했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똑같이 인용을 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서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앉아있기가 상당히 낯뜨겁고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러한 다른 증인들의 진술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너무나도 설득력 있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사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부당한 태도에 대해서 또 폭로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공개가 된다고 하면 중계가 되면 여론에도 영향 상당히 미치겠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실시간 중계보다는 녹화를 해가지고 좀 부분적으로 내란 재판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군과 관련된 내용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조금 편집을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요 특검에서는 오늘 지금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총재를 2시간 차이를 두고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군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통일교의 전당대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한학자 총재에게 현금 받으셨나요?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이 아니라 세뱃돈과 넥타이 주셨다고 진술하셨습니까?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전달된 거 정말 모르셨어요? 권 의원한테 세뱃돈 주셨다고 했는데 얼마 주신 겁니까? 일단 같은 날 두 사람을 2시간 간격으로 불렀어요. 정광재 대변인께서 글쎄요. 특검에 어떤 뭐 포석이나 목적이 좀 있다고 보이세요? 글쎄 그 권성동 의원이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본인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한학자 총재도 본인의 묵인 아래 그러니까 승인 아래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여서 두 사람의 뭐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본인 돈 받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의 전략은
본인 돈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아, 계속이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본인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할 것이고 예.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 조금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하겠다라는 변론 전략이 서게 되면 이봉관 서해건설 회장 같은 경우엔 자수서를 통해서 본인이 제공했다라는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지금 불구속 상태로 같은 혐의인데도 비슷한 혐의인데도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왕 구속된 상태에서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의 전략적 변화가 가능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진술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학자 총재하고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는 일단 나가야 된다. 구치소. 여기에 만약에 방점이 찍힌다고 하면 이후에 보석 같은 거 신청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 일리가 있다고 보세요? 그럼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두 분의 시간을 좀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예. 결국에 이제 조사를 하는 시간은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생기겠죠. 예. 그리고 굳이 이 상황에서는 대질 신문을 하는 것보다 분리 신문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심리적으로. 예. 그러니까 본인도 알 거거든요. 서로 각자 다른 방에 있다는 거. 그러면 한학자 총재는 권성동이 무슨 말 할까? 권성동은 한학자가 무슨 말을 할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스러울 겁니다. 예. 그런데 특검 같은 경우는 위에서 전체가 양방 그 두 검사실에 있는 그 2명의 용의자에 대해서 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가지고 허점을 잡아낼 수가 있고 파고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점은 예. 지금 권성동 의원에게 상당히 불리한 점, 그리고 그게 국민의힘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될 건 뭐냐면 한학자 총재, 우리가 서해건설 이봉관 회장을 봤잖아요. 잃을 게 많은 사람은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본인이든 본인의 회사든 한학자 총재든 통일교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학자 총재는 이번에 특검에서 일종의 플리가 바게닝을 지금 도입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한학자 총재는 통일교와 본인의 어떤 석방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진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신분이 달라요. 한 사람은 종교계 지도자고 한 사람은 과거 핵심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도 예. 다를 수 있고 처한 상황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받은 사람은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예. 준 사람은 나는 주라고 시킨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입장은 사실 일관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대질 신문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과 줬다는 사람을 주지 않았다는 사람이 만나봐야 실은 계속 혐의를 부인할 수밖에 둘 다 없으니까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대질 신문은 보통 한쪽은 인정을 하는데 한쪽이 인정하지 않는 예, 경우에 예. 아니면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에 이제 보통 실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받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라는 건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받지 않았다라는 건 그냥 그 사실 자체만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특검이 계속해서 추궁을 했겠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권성동 의원은 계속해서 같은 일관된 입장으로 대응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예.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도 실은 통일교가 지금 현재 최근에 내부적으로 사실 좀 분열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예. 승계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 교파 간의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한학자 총재는 조금 아마도 통일교 내부의 어떤 갈등 문제를 갖고 나는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다라는 식으로 아마 좀 항변을 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학자 총재가 특검이 생각하는 이번 그 수사에 가장 약한 고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한학자 총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나가서 지금 통일교 본인과 관련한 문제를 비롯해서 승계 문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구속이 오래된 상태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렵거든요. 좀 불안할 수 있죠. 그리고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은 형량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 뭐 동종 전과가 있을 것도 아닐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인데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한학자 총재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고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최소 형량이 무기 금고형이거든요. 권성동 의원도 이 돈을 받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구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전략 자체가 다른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권성동 의원은 이거 아예 모르는 일이다. 없었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두 사람은 이거 빨리 나가는 게 목적이라는 측면에선 형량을 좀 줄이는 쪽 이게
가장 큰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권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게 혐의가 인정이 되면 당까지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1차로는 그 윤영호 씨가 전달했다는 1억 원의 절반은 별도로 포장해가지고 거기에 왕자에 수놓아서 예. 사실상 그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전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특검에서는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캐 물을 텐데 근데 그게 인정이 된다면 어쨌든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범이 되는 거고 피의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대선 그 경선 과정에서 실제로 쓰였느냐까지 이제 특검이 들여다보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2차례 더 한학자 그 총재를 만나서 절을 하고 뭐 쇼핑백을 받아갖고 나왔다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추가금 품수수. 그에 대해서 본인 넥타이라 그러고 뭐 한학자 총재는 세뱃돈 줬다고 하는데 어쨌든 특검으로서는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 그 액수는 지금 특정이 안 되고 있지만 이것도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거 역시도 당으로 흘러 들어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대선 축하금 이런 용도로 쓰인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돈을 전달한 날 바로 윤영호 씨가 윤석열 당시의 당선인을 만나가지고 통일교 그 역점 사업 등등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뭐 잘해보자 이런 식의 얘기가 오갔던 거거든요. 때문에 충분히 당선 축하금으로 의심해볼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요. 결국 한학자 총재 입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권성동 의원은 끝까지 아마 부인할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이 인정하게 되면은 어쨌든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건데 모든 정황은 권성동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걸로 가리키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돈을 중간에서 전달한 윤영호 씨가 그 동일한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구속까지 되면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가 없는 이런 그 돈을 주고받은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이게 취급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권성동 의원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만은 맞고 다만 이제 돈의 출처인 한학자 총재가 이게 통일교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는 걸 막고 지금 통일교 내부의 그런 내분 상황이나 이런 걸 빨리 수습해야 되면 앞서도 말씀하셨겠지만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그 이제 약점을 특검이 어떻게 압박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한학자 총재가 진술을 바꾸거나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게 되면 그러면 뭐 이 사건은 확정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압박의 의미도 이렇게 시차를 두고서 동시에 같은 날 소환한 그런 어떤 이 맥락에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권성동 의원이 더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 윤영호 씨의 진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많이 알려졌잖아요. 문자를 보냈잖아요. 후보님을 위해 작지만 요긴하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치명적인 증거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정치권 소식 중에 하나가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이 별세했다는 소식인데 영사 김홍업 씨입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처럼 모두가 힘을 합치면 극복해 밝은 미래를 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역사와 국민을 믿었다. 김대중 자서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오늘 참석해 주셔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제목을 DJ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난의 동지라고 달았는데 과거 정치를 생각해 보면은 김현철 씨도 그랬고 아들들이 뭐 여러모로 이렇게 뭐 비선처럼 많이 정치에 참여하고 아니면 동지처럼 참여하기도 했었어요. 우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아드님들이 3분이 계신데 3분 다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을 지냈고 또 첫째, 둘째 아드님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화운동을 할 때나 또 80년 광주 내란 사건으로 구속이 됐을 때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같이 구속도 되고 사실상 함께 민주화운동을 했던 뭐 동지나 다름없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보고요. 어쨌든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고 누구보다 그런 짐을 나눠지게 되는 사람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뿐만 아니고 또 부인이셨던 이호 여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적극적인 이제 재야 운동, 민주 활동을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좀 오늘 고인이 되신 이제 김홍업 이사장도 그런 차원의 70년대부터 그런 어떤 민주화 운동에 함께했고 또 80년 그 내란 사건으로 인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갔을 때는 어쨌든 정보기관에 끌려가서 본인이 고문도 당하고 상당한 고난과 고초를 겪었고요. 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던 97년 대선에서
이제 선거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예. 당시까지만 해도 이 선거운동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참신한 기획을 들고 나와서 예. 대통령 당선 1등 공신이 됐다 이런 훗날의 평가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들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동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87년에 정치 홍보 기획사를 설립했다. 이게 강설님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럼요. 고인이 그야말로 아이디어 뱅크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 기획, 홍보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소질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95년에 설립한 뭐 밝은 세상이라는 이 설립 같은 경우는 요즘으로 따진다고 하면 뭐 민주연구원, 뭐 여의도 그러네요. 연구원 예. 같은 역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전략을 짜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고 이러한 것들이 정권 교체의 1등 공신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김홍업 이사장 같은 경우도 아버지죠. 김대중 전 대통령 임기 중에 감옥에 간 적이 있었어요. 예,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3명이 다 국회의원이 됐었는데 예. 실제로 3명 모두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로 감옥에 간 일이 있었죠. 그때 당시의 정치 상황과 지금의 정치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가족끼리 하는 뭐 정치를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그랬잖아요. 과거엔. 그래서 또 권력을 등에 업고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때보다는 확실히 그런 개연성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소장도 당시에 한보 사태와 관련해서 구속이 되기도 했었고 뭐 한때 우리 정치에 좀 뒷모습, 좋지 못한 뒷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나서도 글쎄요 사저를 두고도 뭐 매각하느니만 좀 공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일부 어떤 사적인 어떤 예. 기업에 매입이 되면서 이렇게 역사 속으로 이런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사라지느냐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매듭을 지은 것이 모금을 해서 이 사저를 다시 재매입하자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좀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이 김홍업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마지막 이용호 게이트라고 하는 하나의 비리 게이트에 연루가 돼서 예, 예. 옥고를 치르긴 했습니다만 또 나중에 훗날 밝혀진 바로는 그 당시 핵심 증인이 좀 다소 왜곡된 증언을 하는 바람에 억울한 누명을 쓴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예, 예. 또 제보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훗날 정말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과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조갑재 대표가 좀 정치권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 일정에 추가하여 먼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조희대 청문을 강행한 거에 대해서 좀 법사위에 경고가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정청래 당대표께서 좀 언급한 게 있는지? 없었습니다. 없었고 김병기 원내대표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늘 원내대책회의가 아마 당에서 있었을 겁니다. 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갑재닷컴의 조갑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정치권의 최대 관심 이슈는 조희대 대법원장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30일에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적절하고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청문회가? 뭐 지금 압도적 여론과 언론이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예.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상징하는 그 무게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이번에 청문회를 하겠다는 그 이유는 좀 너무 약하거나 좀 황당한 것 같아요. 어떤 재판에 대해서 지금 따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 파기환송 재판을 따지겠다는 건데 그 나와서 정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대법원의 심리 과정에 대해서는 바깥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망신 주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게 문제는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만큼 이게 사안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사안이 큰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나와야 된다면은 뭐 굉장한 비리를 저질렀다든지 예.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현재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언론이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좀 그러면 자, 뭐라고? 이 대목에서 이제 상당한 부담이 민주당에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다 거의 한쪽 방향으로 수렴되지 않습니까? 그 해석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어쨌든 벗겨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은 예. 그게 무슨 덕이 되는지 또 그것 말고는 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예. 예컨대 지난 5월 1일 대통령 선거 투표일을 한 달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깜짝 놀라게 했다 예. 하는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복 심리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크게 판을 벌리는 것 같고요. 예. 이러다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으로 열심히 지금 국익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반길까요? 그러면 그런 비판적인 여론이 결국에는 당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쏠릴 수 있다는 물론 말씀이시네요. 당으로도 가겠죠. 뭐 당으로도 네. 가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로 상징되는 이 민주당 사이에 뭔가 좀 안 맞는 것.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그 골수 지지층 안에서도 지금 여러 소리가 나오고 갈등이 생길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파기환송했을 당시에는 왜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많았죠. 예. 저도 그 타이밍은 그게 좀 좋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중간을 선택을 했는데 상고 기각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확실한 유죄의 증거가 있다고 그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선고를 해버리든지. 파기 재판이었나요 그 용어가? 그러니까 예, 예. 스스로 자판을 예. 해버리든지. 그러면 깨끗하게 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중간한 중간 파기환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투표를 한 달 앞두고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예측 불능 상태의 혼돈으로 몰아간 거예요. 예. 과연 그런 타이밍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게 맞았느냐 하는 건 저는 그 당시부터 저는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게 대한 청문회까지 할 건 과잉 아니다. 대응이라 이거죠. 예. 그때 억하 심정은 좀 저는 이해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앞에 또 지귀현 예. 재판장의 구속 취소가 있었으니까 이게 맞물려 가지고 예.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어떤 트라우마를 갖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직분한 다음에 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건 보복이다 하는 인상을 주게 되는 거죠. 예. 거기 관련해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을 뭐 실시간으로 저희가 들을 수는 없지만 가장 최근에 한 얘기는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에 쓰지 않았다는 말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오해되어 가지고 전달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국제 말하면 일종의 대법원장 대회 비슷한 아주 큰 행사였는데 그 행사는 사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분의 설명이 세종대왕을 법률가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가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은 한자로 이 어떤 신문 조서를 만들면은 거기에 디테일한 부분이 표현이 안 된다. 한자로는 여기에 한글이 보태져야 정확하게 범죄 기록이 신문 기록이 작성된다. 그러되면은 억울한 사람이 없어진다.
예. 이것까지 생각했다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예.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의 왕권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주 근사한 강연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뭐 의도적으로 언론이 민주당에 과하게 대한 해석한 겁니까? 반발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는 앞뒤가 안 맞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와는 협의가 안 되고 법사위원장이 본인이 정결처럼 결정한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은 어떻게? 저거는 아주 너무 돌출적이에요. 예. 요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거의 뭐 윤석열 오빠 이야기도 나오고 예. 너무 감정이 실려 있어요. 아니 법사위원 아닙니까? 법은 냉정한 것 아닙니까? 왜 법에다가 그런 감정을 싣죠? 그리고 데자뷰입니다. 이거 2000년 4월 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총선에서. 예. 2011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한번 되돌아보면은 2000년, 2011년에 걸쳐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갈등이 그랬죠. 연일 이어졌는데 됐죠. 그걸 멀리서 바라보던 민심은 윤석열 총장 편을 들었다고. 그걸 업고 2021년에 입당을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된 것 예. 아닙니까? 그때의 대치 구도가 지금은 추미애 대 조희대 이런 구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려면은 이게 다음 지방선거에도 저는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대중 여론은 결과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편을 들게 될 거란 말씀이시죠? 뭐 제가 보니까 저 이른바 진보 성향 언론도 상당히 비판적이고 예. 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법과 상식에 어긋나고 더구나 지난주만 해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명을 썼잖아요. 그 무슨 회동설이요? 네, 회동설. 그건 뭐 거짓말 아닙니까? 지금 이 정도 같으면은 언론이 의혹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그걸 주장한 사람이 증명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의혹이라는 걸 던져놓고 이게 사실이라면은 물러나야 된다 하는 이런 난폭한 논리. 예.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이야기를 집권 세력이 할 수가 있습니까? 추미애, 정청래, 부성찬, 뭡니까? 서영교 의원 이런 분들이 이건 폭론이거든요. 폭론. 배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 잡잖아요, 그죠? 예. 거짓말을 퍼뜨려 놓고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뭐 감옥 가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이 통용되도록 만들면은 정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꾸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2005년쯤 노무현 정권 때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보수는 왜 분열로 지금 보수가 분열로 망하고 있습니다. 예. 보수는 한미동맹에 의존해가지고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를 하니까 전략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PR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면은 박근혜 이번에도 그렇지만은 분열돼가지고 잔멸하는데 이른바 진보 좌파라는 분들은 계급투쟁론이라는 그 이념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세상 만사를 계급투쟁론적 시각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확신을 해요. 그러면은 안 고칩니다. 잘못 한번 하더라도 그걸 그냥 밀고 나가요. 그럼 자충수가 되는 거죠. 지금 자충수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압박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세게 나와도 이걸 수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턴도 하지 않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강경해지는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글을 썼거든요. 더 강경해지는 것 같은데요. 정청래 대표는 오늘 김건희 씨가 왜 법정에 나갔는지 그 장면을 아마 자세히 봐야 될 겁니다. 지금 김건희 씨, 윤석열 두 사람이 왜 법정에 나가 있습니까? 선출된 권력이 최고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선출된 권력 위에 헌법이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원장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상권 분립을 보장하는
헌법에 대한 도전인데 예. 그렇게 험한 말을 하면 안 되죠. 예. 김건희 여사 말씀하셨길래 오늘 그 법정에 앉아 있는 그러니까 피의자의 모습으로서의 모습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그게 뭐 영부인으로서 다 처음이었어요. 구속도 처음이고 기소도 뭐 처음이고 다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모습 보셨을 때 좀 어떤 생각이 좀 처음인 이유를 알아야죠. 왜 처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에 깊이 관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권이었으니까 공동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이 감옥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80년대 후반기는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공동 정권이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김정일이 더 셌어요. 그런 비슷한 게 지금 한국에서도 벌어졌고 왜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뭐 주술, 음모론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가 오늘 그 자리에 안 앉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예.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침을 뱉고 왜 국방부로 갔느냐. 예. 저는 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청와대라는 안정된 자리에서 있었다면 몇 가지 사고는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옮기는 과정에서 네. 김건희 씨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당시 당선자의 뜻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옮기고 나서 퇴임할 때까지 용산 대통령실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잖아요. 청와대라든지 뭐 경무대라든지 뭐 엘리제 궁이라든지 뭐 화이트하우스라든지 이름 안 지어줬잖아요. 그러네요. 왜 그렇겠습니까? 딱 가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 이건 내가 잘못 왔다 이런 걸 알았거든요. 장소를 잘못 정하면은 특히 국가지휘부의 장소를 잘못 정하면은 그럼 수도도 포함해서 아주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좋은 교훈을 지금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냥 청와대에 있었다면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안정된 국정운영 그런 그렇죠. 게 가능했을 거라는 말씀. 그 무슨 장소가 좋은 장소고요. 서울에서 제일 좋은 장소고 예. 거기 돌에 천하 제1복지라고 써져 있어요. 조선조 시절에. 그다음에 뒤에 340m 되는 부악산이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북한으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고 무엇보다도 그냥 70년이 넘는 역사가 거기 섭여 있습니다. 역사. 그래서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 이야기 들으면 딱 들어갈 때 아침에 출근할 때 옷을 여미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 그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그게 권위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허벌판에 가까운 또 군인 시설로 만든 장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죠. 근데 두 사람의 지금 최근 뭐 지금의 행보를 보면은 이제 보석까지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도 지금 외래 진료 받으면서 그런 얘기가 또 보석으로 갈 것 같고 이후에 그 재판 기소되고 재판 넘겨진 이후의 대응은 또 어떻게 평가? 이 보석 문제는 저는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의학적인 판단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해야 된다는 제일 큰 주장이 지금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제출한 그 보면은 당뇨에다가 당뇨로 인한 실명 위기에다가 그다음에 경동맥 협착증, 그다음에 간 수치가 정상인의 6배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4회 재판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의사소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해주더라도 보석에는 조건이 따르지 않습니까? 구속 취소하고는 다르거든요. 구속 취소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보석에는 주거지를 제한하고 하는 게 있으니까 만약 협조 안 하면 보석 취소를 해버리든지 하는 걸로 해가 보석하는 것도 저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런데 난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는 의사소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가 이제 장애투쟁을 해서 대구역, 동대구역 앞에서 크게 집회를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온다는 계획이에요. 지금 여당의 그런 뭐
국민의힘에서는 다 뭐 논리와 뭐 주장을 내세운 근거가 있는데 장외투쟁까지 나가고 그 지금 앞으로의 그런 계획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건 뭔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게 장외투쟁이란 말은 언제부터 나왔느냐 하면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이 민주화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장외로 나간 거예요. 그때 장외투쟁은 그 결말이 꼭 경찰과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장외투쟁하면 참 비장한 느낌도 들고 이러는데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바깥에 나가죠? 지금 논리로 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외투쟁이 아니라 그냥 장외 집회죠. 그게 무슨 투쟁입니까? 투쟁이라는 것은 용감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뭐 용감하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큰 강연회지. 또 지금까지 장외투쟁해가지고 선거에 유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 1980년대는 30년, 40년 전인데 그 앞으로 제발 그런 거 안 하고 하지 말고 예. 그러지 말고 무슨 끝장 토론을 하든지 하는 그게 더 효과적인 방법 아니냐 생각이 들고. 예. 그럼 정치적인 얘기 조금 질문 드리면 앞서 지금 여당이 지방선거까지 지금의 여당의 스탠스가 지방선거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런 예상이 있으면 국민의힘이 지금의 대응이 지방선거를 겨냥하면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아니죠. 의미시네요. 더구나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가 이제 터졌던 것 아닙니까? 예.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교 분리 아닙니까? 정교 분리인데 이게 정교 유착이 되고 통일교가 비극교 안에서는 2단으로 몰리고 또 일본에서도 지금 일단 1심에서는 그 해산 명령이 난 조직 아닙니까? 거기하고 유착됐다는 게 모양이 얼마나 보기 안 좋습니까? 그리고 헌법 20조에도 맞지 않고 이게 정당 해산 사유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당 해산 여러 개의 사유의 하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장동혁 대표가 인터뷰할 때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게 투쟁성이더라고요. 예. 투쟁해야 된다는데 아니 투쟁을 할 상대를 잘 골라야지. 그동안 장동혁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투쟁한 대상은 헌법을 상대로 투쟁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투쟁을 했어요. 예, 예. 어떻게 보면 공화국을 상대로 공화국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공화국에 달려드는 투쟁을 해놓고 지금 와서 투쟁 경력이 좋은 사람을 공천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 지키기 위해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싸우는 사람이 진짜 투쟁을 한 건데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투쟁은 아주 공허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쪽은 극우화 되어버렸고 국민의힘은 지금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 민주당은 극좌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극좌와 극우가 부딪히면 그 중간에 합리적인 중도 성향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나마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상대적으로 이 민주당과 비교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치력 뭐 이런 것도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민생 행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얘기를 듣고 있는 것들을 좀 전하고 있어요. 이게 한 대선이 한 3개월 만인데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당선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항상 빠졌던 사람이 이준석 지금 의원 아닙니까? 이분은 작년 총선에 나와가지고 아주 역전성으로 당선됐잖아요. 그런 경력을 쌓아야 정상적인 정치인으로 보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요. 어떻게 그 준비를 하더라도 뭐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디에 출마하느냐 그걸 겨냥해서 지지자를 모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정치적 승부에서 몇 분 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계속 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선거에서 이기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시점에서는 선거의 당선을 목적을 두고 이제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으로 좀 들리네요. 그렇죠. 아니 정치인이라는 건 선거에서 이겨야지 뭐. 예. 물론 선거가 당내 전당대회에서의 선거도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일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는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이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계각층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있는 분들을 뵈니까 확실히 관광산업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어져 있는지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홍정성 기자, 양재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가 이제 신라호텔에서 국가 행사를 이유로 이제 결혼식을 취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좀 호텔 측에서 좀 통 큰 입장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신라호텔 측이 결혼식을 취소당한 고객들에게 예식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앞서 신라호텔은 11월 초에 있을 국가 행사를 이유로 해서 이 기간에 예정돼 있던 예식을 일방적으로 취소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러자 호텔 측이 고객이 원하는 날짜로 예식을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예. 식대나 시설 이용료 등을 포함해서 억대의 그러니까 결혼식 비용을 전액 부담을 하겠다. 예. 이런 방침을 내놓은 겁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로 한 예비 부부는요. 내년 3월로 예식을 연기했다고 하고요. 호텔 측이 예식에 들어가는 1억 6천만 원 정도를 1억 6천만 원? 네, 예.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억 6천만 원 굉장히 큰 돈인데 일반적으로 이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 사실 지금 이 뭐 결혼하는 커플마다 금액은 다르겠지만 지금 예. 한 예비 부부가 3월로 미루면서 1억 6천인데 기존에 이제 알려졌던 게 8커플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신라호텔에서 지불하는 이제 감당하는 비용이 뭐 한 자릿수 수억이 아니라 10억이 넘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호텔 신라 측에서는 이 브랜드 가치 또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통 큰 결정이다 굉장히 반기고 있는데 지금 호텔 신라 관계자들은 개별 이제 이 고객들과 협의 중이어서 자세한 세부 사항 금액은 알릴 수 없다. 예. 국가 행사를 인해서 취소된 거 혹은 연기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 이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 양 변호사님 신라호텔 말고 다른 데서 그럼 결혼을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이 드는 비용을 계산을 해서 추후에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날짜가 꼭 그 날짜에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커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예식장 예약을 할 때 계약금을 내고 그리고 예식이 완료되면 이제 잔금을 납부하는 형식이 될 텐데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드는 이제 뭐 예약하는 드레스라든지 촬영이라든지 메이크업 비용 같은 것도 사실은 취소하게 됨으로써 만약에 반환받을 수 일부 없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예. 다른 장소에서 예식을 올리게 된다 하면 그 비용을 이제 신라호텔 측에 영수증이라든지 증거를 첨부해서 보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신라호텔의 사장이 이제 이부진 사장인데 이부진 사장이 과거에도 이렇게 좀 이른바 통 큰 결정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관련한 여러 일화가 예. 전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2014년에 한 택시기사가 신라호텔 출입문을
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택시기사는 4억 원 정도를 배상을 해야 되는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부진 사장이 이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닌 것 같으니까 상황을 좀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렸고요. 이 택시기사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배상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2015년에는 전염성 호흡기 질환이죠. 메르스 환자가 이 제주 신라호텔에 묵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부진 사장이 직접 제주로 찾아가서 투숙객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숙박료 전액 환불, 또 항공료 보상 조치 등을 취한 이후에 하루 3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호텔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폭설로 제주도에서 항공편 400여 편이 결항이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자 원칙대로라면 체크아웃을 하고 이제 공항에서 무기한 이제 좀 대기해야 하는 투숙객들이 하루 더 편하게 호텔에서 묵을 수 있도록 객실 그리고 조식까지 제공했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반응이 예상되긴 합니다만 우호적이겠죠. 네, 우호적입니다. 제일 지금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이게 1808년에 프랑스 정치가였던 이 가스통 피에르가 한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귀족의 의무, 고위층의 도덕적 의무를 얘기했고 지금 현대에 와서는 사회적 지도층이라든가 부유층이 본인들이 누리는 특권이 있다면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봉사를 다하라 이제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이제 누리꾼들 댓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부자지만 부자라고 돈 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잖아요. 부자지만 대단하다, 훈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대장부다, 뭐 이렇게 통 큰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부진 사장이 뭐 선행이 예전부터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행을 베풀어 온 지도 뭐 10년이 넘었다라는 보도도 있던데요. 제주도에 있는 신라스테이에 매년 뜻밖의 이 행운 프로모션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이 뜻밖의 행운 프로모션이라는 게 갑자기 기상 악화라든지 아니면 비행기가 이제 결항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고객에게 무료로 1박을 더 투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고요. 이 혜택은 이부진 사장이 2015년에 직접 신라스테이 사장에게 제안을 하면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신라스테이가 제주의 경우에는 공항과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마지막 여행의 마지막 밤을 여기서 묵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결항이 되면 사실 여기저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고객에 한해서는 1박 우리가 더 이제 제공한다라는 것이고요. 실제 2015년 시행 이후에 지금까지 200여 개의 객실이 무료로 제공됐다라고 합니다. 뭐 사업적인 면에서도 적극적이고 좀 공격적인 경영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명이 리틀 건이, 리틀 이건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외모도 좀 부친을 가장 많이 닮은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제 이제 카리스마 있고 뭔가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리틀 이건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실제로 이제 사업적 성과를 내면서 이 생전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굉장히 총애를 받았다고 하는데 총애의 근거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2010년에 이 호텔 이제 공항 면세점에 루이비통을 입점시켰는데 당시에 우리 세계적 이 명품 브랜드 이미지 실축된다면서 이 입점을 꺼리던 절대 하지 않겠다던 루이비통 회장을 설득을 해서 결국 이제 입점을 했고 사실 이때 뭐 신라 면세점뿐 아니라 다른 면세점들도 이 경쟁에 같이 뛰어들었는데 신라가 따냈었죠. 뭐 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라스테이를 보고 어떤 분들은 5성급 서비스를 4성급 가격에 받을 수 있다. 가성비 호텔이다. 물론 4성급 호텔 가격도 비싼 가격이지만 그런 내가 내는 가격보다는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 이런 평을 받았는데 실제로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총회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예전에 또 생각해 보시면 한복을 내가 입었다고 신라호텔 레스토랑 들어가려고 했더니 입장을 거부당했다. 이런 한복 디자이너 이예순님께서 좀 불편을 토로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뻣뻣하게 군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사과했죠. 이런 융통성 넘치는 경영, 이런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다 끌어올려져서 칭찬받고 있네요. 다음 소식은 이제 미국 뉴욕에서요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길이 이제 막혀 있어가지고 누군가한테 전화를 합니다. 영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How many people? Now I have 10 people with me. I go to the French embassy. No. I'm sorry, I'm president. I'm really sorry. It's just that everything's in frozen right now. There's a motorcade coming right. That's why. Oh, sorry. If you don't see it, let me cross.
I negotiate with you. How are you? Guess what? I'm waiting in the street because everything is frozen for you. But you know, after I would love if we can have a short discussion with Qatar and you on the situation in Gaza because we were. 전화를 한 대상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영상에도 봤지만은 마크롱 대통령이 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못 간다고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게 현지 시간 22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마크롱 대통령이 유엔 이 연설을 하고 나서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저렇게 보신 것처럼 경찰이 마크롱 대통령의 일행을 막아서게 되는데요. 현재 모든 도로를 통제하고 있으니까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통제가 풀릴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예. 경찰의 지시에 맞춰서 일단은 멈춰 서긴 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굉장히 당황한 기색이 엿보였는데요. 마크롱은 경찰에게 협상을 하자라면서 이 상황을 좀 유연하게 넘어가려고 했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예. 결국 일국의 대통령이 도로 통제에 막혀서 통제선 밖에서 서 있는 모습을 예.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프랑스 대통령이 저렇게 경찰하고 실랑이가 된 상황 왜 막은 겁니까?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통령 차량의 행렬 그 이동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이 지나간다고 하면 오기 전부터 사거리 다 막고 신호 잡고 대통령 차만 지나가게 하잖아요. 이제 예.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호송 차량 경로를 확보하려는 뉴욕 경찰에 의해서 이렇게 저지가 된 건데 예. 이때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유엔 본부에서 나와가지고 프랑스 대사관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다고 해요. 근데 뉴욕 경찰도 마크롱 대통령 알아본 거죠. 예.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경찰하고 이제 협상이 안 되니까 전화를 한 대상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라고 지금 전해지는 상황인데 예. 현장에서 경찰관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자마자 조금 실랑이를 벌이다가 포기를 한 채 전화를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전해지기도 하고요. 전화를 해서는 당신 때문에 모든 길이 막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당시에 굉장히 좀 어수선한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전화를 꺼내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경직됐던 분위기도 풀렸다라고 전해지고요. 다만 지금 이렇게 두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라고 전해지고는 있지만 이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어떤 좀 입장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한 게 맞냐 예.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정하는 게 당신 때문에 막혔다라는 얘기하고 가자지구 얘기하자. 왜냐하면 둘이 만나서 가자지구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 어떻게 됐어요? 잘 갔습니까? 잘 갔습니다. 아까 제가 걷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요때요 그 대통령 차량이 지나가고도 이 도보 보행만 허용이 됐다고 해요. 걸어서 갔군요. 네,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이 이미 걷고 있었고 그래서 한 30분을 걸어서 프랑스 대사관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합니다. 무사히 도착한 거 다행이지만 아마 30분 걸으면서 좀 진땀을 뺐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또 역시 인기 이 스타는 좀 다른가요? 그 걸어가면서도 미국 시민들이 요청하면 일일이 다 셀피 사진을 다 찍어줬다고 해요. 예. 이런 영상이 SNS에 공개되자 사실 또 프랑스 이 국민들 좀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예. 아니 미국 측의 배려가 너무 부족했다. 지금 좋든 싫든 모든 국가 원수들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미국 대통령만 대통령이냐. 이거 배려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평들이 일부터 누리꾼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다고 예. 합니다. 막상 트럼프 대통령도 유엔 총회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연설을 했습니다. 새벽에. 근데 거기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황하는 일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일단 유엔 총회장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위층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탔는데요. 예. 두 사람이 타자마자 에스컬레이터가 멈췄습니다. 예. 다행히 뭐 누가 넘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었지만 결국은 걸어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야만 했는데요. 그렇게 걸어서 총회장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 번 당황스러운 일을 마주하게 신기하게 됩니다. 타자마자 멈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연설 내용을 비춰주는 프롬프터가 작동을 멈춘 거예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프롬프터 없이도 연설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 상황을 대처를 했지만 당황한 기색을
뭐 엿볼 수는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 연설에서 유엔을 아주 크게 그냥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엔의 운영에 대해서 좀 밀침을 가하면서 꼬집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이야기를 하다가 프롬프터가 나오지 않자 조금의 당황한 기색도 사실 보이기는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내가 유엔으로부터 받은 거는 멈춘 엘리베이터 그리고 고장난 자막기 프롬프터였다라고 하면서 유엔 운영 어떻게 하는 거냐라면서 이제 일침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가수 이선희 씨 소식인데 새로운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DJ. 네, 맞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영역이죠. 예. 이선희 씨가 라디오 DJ가 아니고요. 진짜 DJ로 첫 데뷔 무대를 가졌다고 합니다. 패셔너블한 뿔테 안경을 쓰고 올블랙 차림이었는데요. 음악에 맞춰서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고 굉장히 음악에 몰두하는 누가 봐도 DJ 그 자체의 모습이었어요. 예. DJ 활동명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선희 씨 아니고요. DJ 희라고 불러야 한다는데요. 예. 알고 보니까 이선희 씨가 몇 년 전부터 DJ잉에 관심을 느껴서 꾸준히 연습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소식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대표곡 중에 제이에게라는 곡이 있잖아요. 예. 이제는 제이에게가 아니다. DJ에게라는 좀 재치 있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고요. 예. 누리꾼들은 도전하는 모습이 대단한 것 같다. 엄마에게 보여줘야겠다. 이제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제잉을 하는군요. 예. 라디오 디제이 이런 거 아니죠. 네. 예. 양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대중앞에 모습을 드러난 게 뭐 1년 정도라 1년 만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2021년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라는 의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사적으로 사용한 일부 부분이 확인이 돼서 실제 경찰 조사도 또 받았었고요. 그리고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벌금형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업무상 사용 증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팬들을 실망시키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앞으로 부끄럽지 않은 가수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잠시 활동을 좀 중단했습니다. 예. 당시 논란이 있었을 때 그 이승기 씨 제자였죠. 이승기 씨하고 좀 불화가 다시 좀 수면 위로 올랐어요. 그렇죠. 이제 후크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선희 씨랑 이승기 씨가 소속돼 있다가 네. 이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대표가 이선희 씨에게 조금 아까 양 변호사 말씀하신 그 1인 기획사 이 설립을 이제 제안해서 그걸 어떻게 보면 만들어줬던 거예요. 이제 요 부분에서 이런 그 횡령 의혹, 그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적 사용 부분이 나왔던 건데 이제 그거 말고 본인 문제 말고 이승기 씨가 후크 엔터테인먼트에서 내가 음원도 하나도 음원료도 정산받지 못했다, 수익 정산받지 못했다 이걸 이제 폭로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사실로 드러나고 그렇게 판결도 나고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선희 씨를 불똥이 튀었냐면 바로 가수 이승기를 발굴했던 그 선배 가수가 스승이 이선희 씨였는데 그렇게 되면 아니 지금 발굴한 후배인데 정말 그렇게 정산 받지 않는 거 몰랐어라는 의구심을 대중이 가졌어요. 왜 그랬냐면 이렇게 1인 기획사 제안할 만큼 후크 엔터테인먼트 대표랑 친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심증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게 2022년이었는데 예. 당시에 이 가짜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해서 이 이승기 씨의 광고 수익을 빼돌린 그 관계자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선희 씨 가족이 포함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몰랐어.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던 건데 여하튼 2024년 7월에 이선희 씨는 그 법인카드 사적 유용 말고는 이 부분은 이건 몰랐다. 예.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참 이 영상과 관련된 소식이 계속 잊을만하면 나오는데 그 콘서트 도중에 포옹한 장면에 네. 그 여성이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는 그 여성은 아니고요. 그 예. 여성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이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한 건데요. 예. 그 인터뷰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적절한 포옹은 있었지만 불륜은 아니었고 우정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정이었다. 이 측근은 두 사람은 훌륭한 업무 관계이자 친구였다라면서 그날은 친구들과 함께 콘서트장을 찾았던 것고 예. 순간적으로 부적절한 장면이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대리 해명을 했는데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영어로 된 인터뷰를 제가 봐서 뉘앙스를 잘 못 느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이러면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였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저런 장면이 나왔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되세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부적절한 장면이 나온 것이지 우리는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친구 관계가 뭐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친구 사이에 저렇게 포옹을 하는 장면 쉽게 연출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다시금 회자되는 오히려 계기를 만들었다는 좀 생각이 들고 옆에 뭐 변호인이라든지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의견의 코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입장은 본인이 왠지 억울하다라는 취지잖아요. 예. 이런 입장은 내지 말라라고 좀 만류를 했었던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좀 이상한 거는 저 이후의 장면이에요. 뭐 포옹하는 거 그렇다 치더라도 카메라 잡혔을 때 왜 이렇게 깜짝 놀라는지 친구였다면. 그런데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억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여성은 자신이 가정 파괴범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이 남편과 이제 별거 중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여성의 주장은 나는 이날 친구들과 갔었다는데 자신의 남편은요. 이 여기에 또 다른 데이트 상대와 오히려 남편은 와 있었다. 그렇다면 누가 가정 파괴범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게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될 정도로 이 당사자들은 공개되고 좀 힘들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장면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전 네. 세계적으로 지탄을 또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바깥에 외출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관계자 지인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특히나 또 아들을 태우러 갔었는데 주변에 이제 나온 엄마들이 이렇게 뭐 사진을 찍는다라든지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해서 심적으로 많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보도가 나온 이후에 악플도 쏟아졌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